서울 성북구의 한적한 골목길. 낡은 연립주택들과 작은 상점들이 늘어선 이곳에는 매일 저녁 6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여인이 있었다. 키 165cm 정도의 마른 체격에 항상 검은 운동복을 입고 다니는 그녀를 사람들은 그냥 파전 아줌마라고 불렀다. 아줌마 파전 하나요. 얼마예요? 3,000원. 거의 매일 반복되는 대화였다. 간결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그녀의 말투는 다소 거칠었지만 파전 맛만큼은 동네에서 소문났다.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 적당히 매콤한 양념, 그리고 무엇보다 푸짐하게 들어간 해물들이 3,000원이라는 가격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맛있는 파전을 만들어주는 동네 아줌마일 뿐이었다. 일장 관찰자의 눈. 김민철은 이 골목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였다.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치킨집을 차린 그는 매일 저녁 파전 아줌마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옆 가게 상인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파전 아줌마에게는 뭔가 특이한 점들이 있다는 걸 느꼈다. 첫째, 그녀는 절대 지치지 않았다. 매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을 꼬박 서서 파전을 구웠지만 한 번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비가 와서 손님이 없는 날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둘째, 파전을 뒤집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프라이팬을 들고 파전을 공중으로 띄워 뒤집는 그 동작은 마치 무술을 하는 것 같았다. 정확하고 힘이 있으며 무엇보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셋째, 가끔 혼자 중얼거리는 말들이 이상했다. 상황 종료, 이상 무, 작전 완료 같은 단어들이 들렸다. 처음에는 혼잣말로 치부했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신경이 쓰였다. 넷째, 그녀의 눈빛이었다. 평상시에는 무표정했지만 가끔씩 무언가를 응시할 때의 그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훈련받은 사람의 눈빛 같았다. 하지만 민철은 이런 생각들을 혼자만의 상상으로 치부했다. 아마도 이 아줌마에게 어떤 사연이 있겠지만 그것이 뭐든 지금은 그냥 평범한 파전 장사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2장 골목의 악몽. 문제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들 5명이 골목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리더 격은 최태준이라는 이름의 25세 남자였고 나머지는 그의 후배들이었다. 이들은 골목의 모든 상점에 보업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월 50만 원씩 내지 않으면 가게 앞에서 시끄럽게 굴어 손님들을 쫓아낸다는 협박이었다. 아저씨, 여기 장사 잘 되시네요. 우리가 이 동네 안전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 50만 원만 협조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몇몇 상인들이 거부했다. 하지만 이들의 괴롭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가게 앞에서 고성방가를 일삼고 손님들에게 여기 음식 더럽다며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가게 창문에 돌을 던지기도 했다. 결국 하나둘씩 상인들이 굴복하기 시작했다. 민철의 치킨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장사를 아예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나았다. 망할 놈들. 경찰서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다고 하고. 골목의 모든 상인들이 이 상황을 한탄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다. 이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장사꾼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3장 파전 아줌마의 굴욕. 파전 아줌마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의 주요 타겟 중 하나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녀가 가장 만만해 보였기 때문이다. 나이 든 여자 혼자서 파전 장사를 하는 모습이 이들에게는
완벽한 먹잇감으로 보였던 것이다. 아줌마, 보호비 언제까지 줄 거야? 매일 저녁 9시쯤이면 이들이 나타나 파전 아줌마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그 수위가 높아져 갔다. 이런 맛없는 파전을 누가 사 먹어? 차라리 개밥이 낫겠다. 최태준이 파전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바닥에 뱉었다. 다른 놈들이 박장대소했다. 아줌마, 솜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장사 접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형님. 이런 걸로 돈을 받다니. 이들은 파전 조리대에 침을 뱉기도 하고 일부러 파전을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조리용 기름을 발로 차서 쏟아버리기도 했다. 파전 아줌마는 이 모든 굴욕을 묵묵히 참았다. 한마디의 항의도 한 번의 화낸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파전을 다시 굽기 시작할 뿐이었다. 하지만 민철은 그때마다 파전 아줌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고개는 숙이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워졌다. 마치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다. 아줌마도 사람인데 저렇게 당하면 화가 나겠지. 민철은 여러 번 말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도 이들에게 보호비를 내고 있는 처지에서 나서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사장 한계점. 3개월간 이런 일이 계속되자 골목 분위기는 완전히 침체됐다. 상인들은 매일 보호비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손님들도 점차 발걸음을 끊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젊은 남자들이 골목을 활보하고 다니니 일반인들이 오기를 꺼려했던 것이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파전 아줌마였다. 다른 상인들은 적어도 실내에서 장사를 했지만 그녀는 골목 한복판에서 노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괴롭힘을 피할 수 없었다. 그날도 평상시와 같았다. 저녁 9시 최태준과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다. 아줌마, 오늘은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 봤어? 최태준이 비죽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이거 파전에 좀 넣어봐. 맛이 훨씬 좋아질 거야. 그것은 명백히 이상한 가루였다. 마약일 가능성이 높았다. 최태준이 그 가루를 파전 반죽에 뿌리려고 했다. 안 돼. 민철이 소리쳤다. 이건 너무 심했다. 장사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마약까지 넣으려 한다니. 뭐? 치킨집 아저씨가 왜 나서? 최태준의 눈빛이 험악해졌다. 아줌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건 정말. 민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태준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너 같은 놈이 끼어들 일 아니야. 민철이 뒤로 넘어지면서 입에서 피가 났다. 아저씨. 다른 상인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최태준의 부하들이 막아섰다. 누구든 끼어들면 다 같이 죽는다. 최태준이 다시 파전 반죽에 그 가루를 뿌리려고 했다. 파전 아줌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오장 정체성의 각성. 그만해. 파전 아줌마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다. 평상시에 거칠고 무뚝뚝한 말투가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명령하는 듯한 톤이었다. 뭐라고? 최태준이 고개를 돌렸다. 파전 아줌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평상시에 무기력하고 체념한 듯한 눈빛이 아니라 매서우리만큼 날카롭고 위압적인 눈빛이었다. 나는 30년간 이 나라를 지켜왔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다. 등이 쭉 펴지면서
키가 더 커 보였고 어깨도 당당해졌다. 그런 내가 너희 같은 쓰레기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었구나. 목소리에 위압감이 실렸다. 최태준이 무의식 중에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뭔 개소리야, 아줌마가? 하지만 최태준도 만만한 놈이 아니었다.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파전 아줌마에게 달려들었다. 미친년이. 그의 주먹이 파전 아줌마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다음 순간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파전 아줌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최태준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받아내더니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아! 최태준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파전 아줌마는 그의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다. 크어. 30년간 적들과 싸워왔는데 너 같은 삼류 깡패 따위가? 파전 아줌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최태준의 손목을 놓아주지 않았다. 놔줘. 미안. 습관이 나왔네. 그녀가 최태준의 손목을 놓아주자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손목이 완전히 부러진 것 같았다. 형님, 다른 4명의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하지만 파전 아줌마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오랜만이네. 이런 느낌. 6장 30년의 실력. 첫 번째 놈이 달려들었다. 파전 아줌마는 한 걸음 옆으로 피하면서 그의 팔을 잡고 어깨 동무하듯 끌어안았다. 그리고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강하게 올려쳤다. 우억. 그 놈이 바닥에 쓰러졌다. 두 번째, 세 번째 놈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파전 아줌마는 오른손으로 한 놈의 목을 잡고 왼손으로 다른 놈의 어깨를 눌렀다. 그리고 두 놈을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다. 으악. 두 놈이 정면 충돌하면서 동시에 쓰러졌다. 마지막 놈은 칼을 꺼내 들었다. 죽여버린다. 그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파전 아줌마는 침착했다. 칼날이 자신의 목을 향해 오는 순간 그녀는 오른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쳤다. 끄악.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파전 아줌마는 그 놈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5명의 양아치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전투가 시작된 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상인들과 행인들이 경악했다. 방금까지 매일 굴욕을 당하던 그 파전 아줌마가 5명의 젊은 남자들을 혼자서 제압한 것이다. 파전 아줌마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30년 만에 다시 싸워본 것이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근육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군대는 끝났지만 이 손은 아직 잊지 않았네. 그녀가 중얼거렸다. 7장 과거의 등장. 그때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SUV 3대가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것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명백히 훈련받은 사람들의 체격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줄을 맞춰 걸어왔다. 걸음걸이부터가 일반인과 달랐다. 군인의 그것이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중 한 명이 쓰러져 있는 양아치들을 보며 말했다. 그의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다. 준장님께서 직접 나서신 겁니까? 또 다른 남자가 말했다. 그는 중령이었다. 준장?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누가 준장이라는 말인가? 준장님. 대령이 파전 아줌마에게 경례를 했다. 오랜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파전 아줌마에게 집중됐다. 그녀는 여전히 파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자세와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너희들은 왜 여기 온 거야? 파전 아줌마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아줌마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았다.
준장님께서 3개월간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대령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역 깡패들이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어. 좀 정리해줬을 뿐이야. 파전 아줌마. 아니, 준장이 담담하게 말했다. 깡패들을? 중령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5명을 보았다. 준장님께서 직접? 오랜만에 몸이 근질근질했거든. 그녀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정말 왜 온 거야? 나는 이미 전역했다고 했잖아. 그렇지만 대령이 망설였다. 새로 들어온 후임들이 준장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해서. 인사는 나중에 하고 일단 이 상황부터 정리해. 준장이 양아치들을 가리켰다. 경찰서에 연락해서 이놈들 넘겨. 그리고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알겠습니다. 대령이 다른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쓰러진 양아치들을 일으켜 세웠다. 8장 진실의 공개. 구경꾼들이 점점 많아졌다. 민철을 포함한 골목 상인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줌마, 정말 군인이셨어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장이 그를 보았다. 입에서 피를 흘리는 민철을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요. 그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알면서도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서 참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군정보사령부에서 30년간 복무했습니다. 계급은 준장으로 전역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군정보사령부라면 군정보계의 최고 기관이 아닌가. 그럼 왜 여기서 파전을? 전역 후에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준장이 쓸쓸하게 웃었다. 평생 나라만 지켜왔는데 갑자기 일반인이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골목에 정착하게 됐죠. 그런데 왜 파전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나름 보람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적을 물리치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녀의 말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정말 준장님이셨어요? 한 할머니가 신기한 듯 물었다. 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럼요. 매일 파전만 굽던 분이 지금도 파전 굽는 아줌마예요. 다만 옛날에 다른 일도 했을 뿐이죠. 9장 새로운 인식. 그날 밤 이후로 골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양아치들은 모두 경찰서로 끌려갔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준장의 옛 부하들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파전 아줌마. 아니, 이제는 모든 사람이 준장님이라고 부르는 그녀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다. 준장님, 파전 하나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이런 인사들이 이어졌다. 준장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다. 민철도 매일 준장을 찾았다. 단순히 파전을 사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였다. 준장님,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뭐가 궁금해요? 30년간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건 비밀이에요. 준장이 미소를 지었다. 군 기밀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말할 수 없어요. 아, 그렇구나. 대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늘에서 일했어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파전 굽는 아줌마예요. 10장 일상의 변화. 하지만 준장의 일상에는 여전히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가끔씩 옛 부하들이 찾아와서 안부를 묻곤 했다. 준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시다시피 파전 굽고 있어요. 정말 만족하세요? 처음에는 허전했죠. 30년간 중대한 일만 하다가 갑자기 이런 소소한 일을.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어떤 점이 괜찮으세요?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어서요. 전에는 적을 물리치는 일만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준장의 파전은 여전히 맛있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았다.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그런 것일까? 준장님의 파전은 정말 특별해요. 민철이 말했다. 뭐가 특별해요? 정성이 다르달까요?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가요? 네, 마치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신기한 표현이네요. 사실이에요. 준장님의 파전을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안정감이 들어요. 준장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11장 과거의 그림자. 어느 날 저녁 골목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위험한 냄새가 났다. 그는 파전 가게 앞에 서더니 준장을 유심히 관찰했다. 파전 하나 주세요. 네, 준장이 파전을 구워주었다. 남자는 그것을 받아서 한 입 베어 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네요. 그런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준장의 손이 잠깐 멈췄다. 왜 그러시죠? 아, 단골이 되고 싶어서요. 이름을 알아야 친근하잖아요. 그냥 아줌마라고 부르세요. 하지만 제대로 된 이름이 필요 없어요. 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남자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혹시 이정희 준장님 아니신가요? 순간 골목이 조용해졌다. 준장의 본명이 이정희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누구시죠? 준장이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김철민입니다. 예전에 준장님께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죠. 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김철민. 그 이름 어디서 들었나 했더니 기억나시네요. 10년 전 준장님께서 저희 조직을 소탕하셨죠. 김철민이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그때 저는 감옥에 갔고 제 동생은 총격전에서 죽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그때 일은 정당한 작전이었다고 말씀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동생은 아직 어렸어요. 20살이었다고요. 김철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미안합니다. 준장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요? 김철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작전 중에 민간인 피해가 있었던 건 제 책임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준장의 반응에 김철민이 당황했다. 그렇게 쉽게 사과하시면 제가 10년간 품어온 복수심은 뭐가 되나요? 저를 죽이고 싶으시면 준장이 앞치마를 풀었다. 언제든지 상대해 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12장 용서와 화해. 김철민이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시작했다. 10년간 이 날만 기다렸어요. 기다려. 민철이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다. 총 같은 거 들이대지 마요. 비켜. 김철민이 소리쳤다.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알아요? 제 동생을 알고 있어요. 민철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준장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도 보셨잖아요.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가? 준장님은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민철이 계속 말했다. 30년간 나라를 지키시다가 이제는 여기서 파전을 굽고 계세요. 과거의 영광도 버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김철민의 손이 흔들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준장이 말했다. 저는 매일 밤 그때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요. 당신 동생도 포함해서요. 작전이 성공했다고 해서 기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특히 어린 사람들이 다쳤을 때는 정말 자책했어요. 제가 더 신중했다면, 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씀을 진심이에요. 저는 살인자가 되고 싶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쳤다면 그건 제 잘못이에요. 김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동생이 정말 착한 애였어요. 형이 나쁜 짓 한다고 말리기도 했고 미안해요. 준장이 다시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김철민이 총을 내렸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동생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당신을 죽인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닐 거고요. 김철민이 총을 바닥에 던졌다. 미안합니다. 괜한 짓을 할 뻔했네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만했어요. 준장이 그에게 다가갔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13장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로 김철민은 가끔씩 골목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파전 하나 주세요. 네,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용서와 화해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김철민이 말했다. 제가 새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일이요? 청소 일이요. 별거 아니지만 정직하게 살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동생이 그걸 원했을 거예요. 형이 바르게 살기를.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혹시 추천서 같은 거 써주실 수 있나요? 전과자라서 취업하기가. 물론이에요. 준장이 즉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14장 진정한 영웅. 시간이 흘러 골목은 더욱 평화로워졌다. 준장의 존재 자체가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진정한 영웅으로 여겼다. 준장님, 오늘 뉴스 보셨어요? 민철이 말했다. 무슨 뉴스요? 북한 관련 뉴스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준장의 표정이 잠깐 진지해졌다. 하지만 곧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런 일은 현직에 계신 분들이 잘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도 준장님 같은 분이 계시면. 아니에요. 이제는 제 역할이 아니에요. 준장이 파전을 뒤집으며 말했다. 제 역할은 이거예요. 맛있는 파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하지만 민철 씨 영웅이라는 게 뭘까요? 준장이 갑자기 물었다. 영웅이요? 나라를 구하고 사람들을 구하고. 그것만일까요? 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영웅이라고요. 준장이 갓 구운 파전을 민철에게 건네주었다. 전에는 적을 물리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지금은 파전을 굽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웅이에요. 치킨집 아저씨도, 슈퍼 할머니도, 세탁소 아주머니도,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전에는 소수의 적을 상대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15장 일상의 소중함. 준장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매일 오후 5시에 나와서 가게를 준비하고 6시부터 자정까지 파전을 굽는다. 손님이 없어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 준장님은 정말 성실하세요. 한 단골 손님이 말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잖아요. 습관이에요. 30년간 훈련받은 습관이죠. 어떤 습관이요? 책임감이요.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 준장이 미소를 지었다. 지금 제 임무는 이 골목 사람들에게 맛있는 파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임무라고 하시니까 뭔가 대단해 보여요. 모든 일이 임무예요.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때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파전을 사러 왔다. 아줌마 파전 하나요? 네, 잠깐만요. 준장이 아이를 위해 특별히 작은 파전을 구워주었다. 아이가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자른 다음 접시에 담아주었다. 맛있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준장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또 오세요. 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면서 손을 흔들었다. 준장도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아이들을 보시면 표정이 달라지세요. 민철이 말했다. 그런가요? 네, 정말 따뜻해지세요. 아이들은 미래니까요. 준장이 말했다. 제가 30년간 지키려고 했던 게 바로 저런 아이들의 미래였어요. 16장 계절의 변화. 계절이 바뀌어도 준장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여름에는 더위를 참으며 뜨거운 기름 앞에 섰고 겨울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따뜻한 파전을 만들었다. 준장님, 겨울에는 정말 춥지 않으세요? 춥죠. 하지만 참을 만해요. 어떻게 그렇게 참으시는지. 훈련이에요. 30년간 더 혹독한 환경에서 견뎌낸 적이 많거든요. 준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파전을 건네주었다. 이거 드시고 몸 좀 따뜻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겨울밤 따뜻한 파전 한 조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준장의 파전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준장님의 파전은 정말 특별해요. 뭐가 특별한가요? 마음이 들어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준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럴까요? 네, 확신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17장 새로운 도전. 어느 날 준장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준장님, 방송 출연하시는 거 어떠세요? 한 방송 작가가 찾아왔다. 방송이요? 네, 숨겨진 영웅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준장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준장이 즉시 거절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방송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시청료도 많이 드릴 수 있고 돈도 필요 없어요. 방송 작가가 당황했다. 보통 사람들은 방송 출연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럼 왜 거절하시는 건가요? 제가 방송에 나가면 이 평온한 일상이 깨져요. 준장이 설명했다. 기자들이 몰려오고 구경꾼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저는 더 이상 평범한 파전 아줌마가 아니게 돼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좋아요. 이렇게 조용히 사람들과 소소한 행복을 나누면서 사는 게. 방송 작가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럼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준장의 마음이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았다.
18장 진정한 행복. 준장님은 정말 욕심이 없으세요. 민철이 말했다.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걸로 충분해요. 어떤 점에서요? 매일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고 제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준장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전에는 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살았어요. 물론 보람도 있었지만 늘 긴장하고 있어야 했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평화로워요. 진짜 평화로워요. 준장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30년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는데 이제야 진짜 평화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소소한 일상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생활을 지키고 싶어요. 방송에 나가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소중해요. 19장 영향력. 준장의 영향은 골목을 넘어 퍼져나갔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정말 준장 출신이세요? 네, 대단하세요. 그런데 왜 여기서?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같은 대화가 매일 반복됐다. 하지만 준장은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 어느 날 한 젊은 군인이 찾아왔다. 준장님, 저는 현역 중위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준장님처럼. 나중에 전역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젊은 중위의 고민이었다. 뭘 좋아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군 생활만 해왔거든요. 그럼 천천히 찾아보세요. 준장이 조언했다. 중요한 건 남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크고 작고는 상관없어요. 남을 위한 일이요? 네, 지금 저처럼 파전을 굽는 것도 남을 위한 일이에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니까요. 중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생은 길어요. 20장 평범함의 가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준장은 여전히 매일 파전을 구웠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찾아오던 사람들도 이제는 단골이 되었다. 준장님, 정말 안 질리세요? 한 단골이 물었다. 뭐가요? 매일 똑같은 일 하는 거요. 질리지 않아요. 준장이 웃었다.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 다른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게 질려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 일에도 발전이 있어요. 발전이요? 파전 맛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손님들 취향도 점점 더 잘 파악하게 되고 정말로 준장의 파전은 시간이 갈수록 맛있어졌다. 처음에는 그냥 맛있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예술 수준이었다. 비결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준장이 간단히 답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에필로그 진정한 영웅의 의미. 3년이 지난 지금 준장은 완전히 동네 사람이 되었다. 아직도 가끔 옛 부하들이 찾아오지만 이제는 인사차 들르는 수준이었다. 준장님, 후회는 없으세요? 민철이 물었다. 뭘 후회해요?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거요. 평범한 게 나쁜 건가요? 준장이 되묻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민철 씨 영웅이 뭔지 아세요? 네? 화려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영웅이 아니에요.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준장이 갓 구운 파전을 뒤집으며 말했다. 30년 전에 저는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의 저는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는 영웅이에요. 일상을 지키는 영웅이요? 네, 매일 맛있는 파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영웅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파전을 사러 왔다. 아줌마, 파전 주세요. 네, 잠깐만요. 준장이 정성스럽게 파전을 구워서 아이에게 주었다.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준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저런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보람 있어요. 준장이 말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제가 30년간 지키려고 했던 게 바로 저런 거구나 싶어요.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 것 같아요. 뭐요?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요. 그게 뭔데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요. 크고 화려한 희생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희생이라도. 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밤도 준장은 자정까지 파전을 구웠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서야 가게를 정리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30년간 나라를 지켜온 준장 이정희. 이제는 골목을 지키는 파전 아줌마가 되어 오늘도 사람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을 더해주고 있다. 때로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한 영웅심일지도 모른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 파전을 굽는 연기가 골목을 감싸는 저녁, 준장의 하루가 끝나간다. 하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행복에 옮기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끝.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에서만 탄생하지 않는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작은 친절에서도, 묵묵한 헌신에서도 영웅은 탄생한다.